소비는 가장 모든 경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소비재에 투자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어요, 경험이. 그게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중간에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소비주를 찾아라. 그 회사의 핵심적인 그런 성장의 동력이 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다. 변화라는 거에 상당한 그 기회를 찾아야 돼요. 산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회사의 변화도 찾아야 돼요. 악마가 디테일이듯이 수익률도 디테일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김윤지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이죠. 소비재 부분인데요. 이 분야의 애널리스트로 15년 동안 시장을 분석해온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유통업종에서 8년째 1등을 기록한 애널리스트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통업계의 변화, 특히 온라인 유통에 대한 통찰력을 담은 저서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 출판을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위원님? 주식시장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유통업종이. 왜냐하면 이제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산업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 어느 섹터보다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화 때문인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사그러져가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만 상장이 돼 있고, 산업은 다이나믹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쿠팡을 시작으로 해서 상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켓컬리, 뭐 쓱닷컴, 뭐 이런 업체들도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상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 기본서 같은 것들은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런 업체들을, 산업을, 유통산업을 봐야 되는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맨큐의 경제학 공부했듯이 약간 유통의 경제학 같은 원론 같은 느낌으로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종목에 대한 접근이라면 이제 유통에서는 아무래도 이마트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에 대해서는 좀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그 온라인 그 쇼핑의 온라인 유통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마트를 추천을 할 때 한국의 월마트다라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진입장벽을 세워두고서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월마트를 보게 되면 사실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얼마 안 됩니다. 한 6%밖에 안 돼요. 아마존은 뭐 4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시장 전체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월마트가 지난 2, 3년 동안 상당히 실적과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식품 온라인이라는 차별적인 카테고리 그 내에서 아마존을 누르고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1등을 차지한 배경에는 온오프라인의 시너지, 3,000개가 넘는 그런 점포를 기반으로 해서 신규 투자 없이 소비자들에게 원활한 배송을 전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느 회사보다도 신선도가 높은 그런 신선 식품들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트가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프라인 할인점 시장의 1위 업체이고, 그리고 1등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상승을 하고 있고, 식품 온라인 시장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고를 소진해야 될 그런 대형마트가 필요하고,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 한국의 월마트로 투자 가치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투자 포인트라든지 사업의 방향이 많이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규모가 되게 크죠. 네. 예, 거래액이 뭐 20조 가까이 되고 막 이러니까 쓱닷컴에서 이익이 얼마 나거나 네.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네. 거기는. 그래서 이제 쿠팡하고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니 이마트가 왜 쿠팡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느냐, 굳이 쿠팡하고 싸우지 않아도 월마트처럼 그렇게 잘 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 전의 상황이죠. 식품 온라인 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월마트를 꿈꾸는 게 아니라 아마존 플러스 월마트를 꿈꾸는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서 온오프라인 매출 1위가 한국 유통시장에서 이제 이마트가 됐어요. 롯데쇼핑이 아니고. 이제 이마트의 투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예, 쿠팡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뭐 이제 80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마트는 4조밖에 안 되거든요. 온라인 유통은 한 회사가 다 먹는 거예요. 쿠팡이 커지면 다른 회사는 도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맞짱 게임에서 이마트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마트는 시가총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가 있죠. 그게 아마 내년부터 내년 이제 빅 이벤트에 그게 이제 인수가 완료되는 게 내년 1월 1, 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굉장히 또 하나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 뉴욕 증시에 그 상장한 쿠팡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켓컬리, 오아시스, 쓱닷컴, 티몬 이렇게 이커머스 업체들이 상장을 뭐 연말이나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요. 각 회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연구위원님 보시기에 이 회사들의 좀 실적 가시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이마트가 실적과 주가가 좋아지니까 롯데마트도 실적과 주가가 좋아지겠지. 오프라인 그 유통업은 거리라는 게 하나의 진입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마트가 좋아도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그쵸. 롯데마트 가죠. 서로 이제 상권이 겹친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장기에는 서로 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유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쿠팡이 지금 시가총액 100조에 상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이 회사가 제패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는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은 쿠팡이 다 먹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프라이싱이 된 거거든요. 티모니와 UMF라든지 11번가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도태될 것이다. 온라인 유통은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티몬이나 UMF나 G마켓이나 11번가가 같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거는 상당한 착각이다. 롯데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죠. 온라인 유통 사업은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티몬이나 UMF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합종 연행에 이제 상당히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M&A가 되거나 아니 합병되거나 이제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1등이니까 그리고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쓱닷컴은 나름대로 좀 고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베이까지 있으니까 쓱닷컴이 그냥 단독적으로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계열사 간의 시너지는 충분히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쓱닷컴이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통해서 또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의 많은 고객들을 또 쓱닷컴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쓱닷컴한테 가장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컬리는 지금 갑론을박이 또 되게 심하죠. 자산 가치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주가가 M&A 된다고 하면 주가가 팍 튀죠. 그런데 뭐 마켓컬리가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가치를 따져야 돼요. 영업 적자가 이제 또 늘어나고 있어요. 향후에 캐시 플로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쿠팡은 지금 이 가능성을 찾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켓컬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업 적자를 줄이는 모습이 최소한은 좀 보여야 실적 포캐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을 얼마나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1단계도 좀 완료되지가 않았다. 솔직히 신선식품의 소싱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마트가 마켓컬리보다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가 있고
더 싸게 사올 수가 있죠. 네. 실제로 더 싸게 사오고 네. 있어요. 새벽 배송이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경쟁력인데 새벽 배송은 과연 마켓컬리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마켓컬리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종목이 네이버일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세계 그룹이랑 지분 교환을 하기도 했고 그런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유통 측면에서 보신다면? 네이버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입니다. 네. 유통 산업에서 보게 되면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쇼핑은 아마존에서 하죠. 구글에서 쇼핑하지 네. 않는단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기 시작한 게 2013년을 기점으로 뽑거든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80% 넘어가면서 모바일 쇼핑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이 많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아니면 중국은 네. 이미 절대적인 1등 사업자가 있었어요. 아마존, 알리바바. 네. 심지어 알리바바는 80%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는 그 상태에서 이제 모바일 쇼핑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제 위세가 이제 커진 거죠.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온라인 유통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돼 있었어요. 11번가부터 시작해서 G마켓, 옥션, 그 다음에 위메프, 티켓몬스터, 쿠팡도 그때 시장 점유율이 작았고 거기다 CJ 쇼핑, GS홈 쇼핑, 현대홈 쇼핑, 인터파크 어디가 제일 싼지 모른단 말이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데서는 그냥 다른 그 벤더들이 올린 것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가격 비교가 아마존에서 그냥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교통정리해줄 회사가 필요했고 네이버가 이제 포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이제 그 시장에 진입을 한 거죠. 가격 비교 시장을 교통정리를 다 했어요. 거기에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서 이제 전체 영업이익에서 절반 이상이 쇼핑 관련한 그런 광고라든지 트래픽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한테 그러면 가장 기회 요인이 뭐였냐면 시장은 커지는데 온라인 유통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는 게 가장 기회 요인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쿠팡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재편한다. 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에요. 그럼 앞으로 쿠팡에서 계속 다 가격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쿠팡에 여러 벤더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커져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네이버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놓은 전략이 네이버 페이, 풀필먼트 뭐 이러면서 온라인 유통은 거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격만 싸면 바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소비자 락인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네이버 페이로 세상에 100만 원 쇼핑하는데 3만 원까지 이자로 3만 원을 준다고 하니 그런 회사가 무조건 어디 있어요.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다른 회사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11번가나 G마켓이나 한 10에서 15% 정도 판매 수수료 받은 다음에 인건비나 다른 고정비 쓰고서 돈이 안 남잖아요. 그게 네이버는 돈을 딴 데서 벌고 있단 말이죠. 막대한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받는 판매 수수료는 그냥 마케팅을 쓰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페이백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이버만이 할 수 있는 그 장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제품들을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로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한 벤더를 락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벤더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 배송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우산 하나 샀다가 2주 동안 배송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 택배 운전기사님들이 지금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벤더들, 그다음에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의 불안전성을 극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배송을 책임져 주겠다. 대신에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아라 이렇게 된 거죠. 네이버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플랫폼 업체로 벤더들, 소비자들을 락인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는 이제 대한통운이나 이제 쓱닷컴을 이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말씀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유통은 굉장히 미래가 밝은데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좀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백화점주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백화점주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백화점이 그렇다고 사라지냐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국이 이제 백화점이 재작년에 뭐 2,000개가 이제 스크랩을 했다, 문 닫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은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재편이 다 됐어요. 신세계, 롯데, 현대로 다 재편이 됐고
있고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떠날 고객도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고객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라운지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직원들한테 대우도 좀 받아가면서 예, 그런 식으로 쇼핑하고 싶다라는 분들만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백화점 기점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네. 상승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투자하실 때는 제가 이 책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경기의 바닥에서 사서 이제 한 10에서 15%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그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경기 바닥에서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회사가 그래도 뭐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네. 결국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뭐 장기 투자 그거는 좀 저는 추천드릴 수가 추천드리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스터가 보시기에 유통의 분야의 투자의 그 어떤 매력, 소비자의 매력이 있다면 소비는 가장 모든 경제의 시발점이기 네. 때문에 예, 소비재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30년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사이클이 크게 오면 그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3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소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죠. 소비재 투자에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자기의 경험이에요.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는 이제 착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둡니다. 의미를 부여하죠. 예, 예. 내가 이거 해보니까 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기 힘들어요. 네. 재밌었던 게 2014년, 15년도에 한국의 화장품 네.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고 뭐 주가도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 여성 매니저들의 화장품 투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의외네요. 예. 오. 그러니까 이분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에이블CNC 안 쓸 것 같은데, 네. 미샤 안 쓸 것 같은데, 그때 레볼루션 에센스가 그쵸. 대박 날 적에 네. 주가 막 뭐 한 10배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설화수, 20대 여성분들은, 20, 30대 여성분들은 설화수 잘 안 쓴단 말이죠. 경 모양이 안 이쁘대요. 저도 잘 몰라요. 약간 네, 엄마가 쓸 것 같은 그쵸, 느낌이 그쵸.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엄마들이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지금 20, 30대 네. 이제 여성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저 병을 내 화장대에 올려놓는다는 걸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어요, 경험이. 네. 경험이 투자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만 그게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네. 중간에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항상 데이터 분석을 중간에 넣으셔가지고서 네. 그거를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나의 경험이 실제로 의미 있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겠는 거죠. 전통적으로 소비재 하면은 가치주일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은 또 그런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섹터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비재도 마찬가지예요. LG 생활건강 같은 네. 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네. 했지만은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쵸, 100배 그쵸. 올라갔어요. 네. 100배.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네. 이쁜 그래프 네. 그리고 수익률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런 성장 가치를 겸비한 종목이 이제 네. LG 생활건강 되는데 그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너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소비주를 네. 찾아라. 이제 국경선의 의미가 없어졌고 시간의 의미가 없어졌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단 말이죠. 백화점하고 정반대죠.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이 훨씬 더 쉬워졌고 그 다음에 중국인 소비가 또 확대가 되면서 엄청난 신규 성장 동력으로 또 작용. 그럼 중국만 있어요? 동남아도 있고 네. 인도도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의 국경선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여력이 엄청나게 지금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사의 핵심적인 그런 성장의 동력이 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다. 보통 매니저님들, 펀드 매니저님들 만나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장기 투자라는데 유통 부분에서는 좀 그게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종합해서 소비재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기 투자는 제가 참 할 말이 또 많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 뭐 맨날 장기 투자라고 네.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바로 팔아버리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네. 장기 투자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매일 수익률까지도 비교당해요. 네. 다른 펀드들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팔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생각이 중요한 그쵸. 겁니다. 네.
장기 투자는 시장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왜 투자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써놔야 돼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게 뭐 주위의 환경이 뭐 여러 사람들 말도 들으니까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가 가벼워져요. 처음에 샀던 애초의 생각 기준이 지금 다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LG생활건강을 샀는데 이거는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를 기준으로 샀다.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중개 화장품 시장 성장률이 되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 중장기적으로 그 시장을 보고서 그 실적을 보고 샀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물류의 문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핵심적인 펀더멘탈 팩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그거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라는 거에 상당한 그 기회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산업적인 변화도 있고 아까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기본적인 유통시장의 가정이 막 깨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그라지는 업체가 있고 성장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산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회사의 변화도 찾아야 돼요. 이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구조적인 그런 산업의 변화에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중국의 화장품, 한국 K뷰티가 유행이어가지고서 다 주가가 오를 때 아모레퍼시픽을 산 사람과 그런 중소형 브랜드를 산 사람과 수익률이 완전히 다르죠. 그 회사의 디테일을 잘 모르게 되면 투자의 그 수익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 말미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악마가 디테일이듯이 수익률도 디테일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일희일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장기 투자는 사놓고선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 되는 것은 굉장히 그 운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그 핵심적인 가치가 변화가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고.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약간 소비재 분야의 일타 강사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책에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담아주셨는데 독자들이 이 책을 딱 덮을 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큰 그림이 보이는. 그래서 여기에서 롯데쇼핑, 뭐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LG생활건강이 어떤 포지셔닝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머릿속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박종대 위원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